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생강국어 고전시가 우리 4강 사단원 고려소교 가는데 고려소교는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고려소교는 일단 첫 번째 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일단 쭉 한번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가요를 이해하고 납득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사실 앞에 고대가요, 향가, 그 다음에 한시까지는 사실 좀 쉬워요. 우리가 조금만 보면 이 만화 우리 생강국어 고전시가만 봐도 쭉쭉 읽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고려소교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읽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뚫어드리고 갈 겁니다. 탄탄대로로 뚫어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고려소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다양한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 고려소교 때부터 실제로는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죠. 그러면 당연히 자, 생강국어 고전시가 1 교재 준비해 주시고 고려소교를 들어갑니다. 자, 고려소교는 말 그대로 이제 고려의 케이팝이다. 자, 고려 민중들의 케이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들의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니라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케이팝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소교를 보면은 민중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럼 왜 고려 가요라고 안 하고 왜 소교라는 표현을 썼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보면 이 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비하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간 속되다.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제 좀 저질이다. 고려에 약간 좀 이렇게 속된 노래, 좀 품격이 떨어지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본 개념이냐면 귀족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고려 소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 솔직함에 있습니다. 솔직하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귀족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문학적으로는 좀 되게 다 나의 마음을 갖다가 되게 삥 돌려서 해석이 바로 안 되게,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못하게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대한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고 내 마음을 최대한 숨겨놓음으로써 그거를 이제 잘 쓴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려소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감정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막 드러내니까 어휴 품격 떨어져. 저질이야.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고려가를 갖다 이제 고려소교라고 한 건데 이 속자 같은 귀족의 관점이고 지금의 고려소교는 민중들의 어떤 그런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로 아주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 그러면 유명한 작품 우리 가시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가시리 하면 이제 에이블비라는 게 또 중요한데요. 에이블비는 슬퍼도 울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극적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극적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성 독자들은 되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면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저기서 소극적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순종적인 여자를 말해요. 반면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 독자들 같은 경우는 와, 소극적 여인, 이런 여인이 아직도 존재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고전 시간은 다 고전의 옛날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오늘날 현대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특히 여성 독자들의 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시대의 눈으로 작품을 봅시다. 자, 뭐 어떤 얘기냐면요. 가시리는 에이블비의 태도. 자,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가시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리는 화자의 슬퍼도 애절한 마음과 에이블비의 태도가 잘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에이블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에이블비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즉 슬픈 일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근데 이상하죠? 슬픈 일이 있는데 왜 겉으로 슬퍼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고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요즘 같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별을 고하면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이유를 묻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헤어지기 싫으면 막 안 돼 우리 못 헤어져 하면서 막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소극적 여인의 어떤 그런 미덕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고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는 소극적 여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속으로는 이별하기 싫은데 생각하면서도 당신이
남자인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따라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속으로 슬프지만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남자의 뜻에 그대로 따라주는 여인이 바로 소극적 여인, 순종적 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슬쩍 또 이제 우리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여성 독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옛날이에요. 옛날. 자, 그러면 가시리는 하여튼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한을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아까 그 정지인의 그 송인이죠. 송인. 정지상의 송인. 정지상의 송인 보면 자, 가시리 이별의 정한. 한마디로 이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이별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갖다가 이제 이 송인의 영향을 받아서 가시리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러면 간절한 언어와 애틋한 어조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가시리.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원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오른쪽 것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걸로 나와요. 왼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현대어풀이를 가리고 왼쪽의 내용만 보고서 오른쪽을 갖다가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현대어풀이 가리면서 원문만 보고서 현대어풀이를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런 고어로 된 어떤 그런 원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중세국어 문법 분석하듯이 하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문법적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출제 요소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자, 가시리 있고 나난인데 이거 이제 스크롤 바고 자, 가시리 있고 나난. 자, 나난은 일단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난은 해석하잖아요. 왜? 여음이라서 남는 음이라서 자, 얘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출제 요소가 돼요. 왜냐면 난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나는 I am 나는 누구다 할 때 그 나는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당연히 출제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출제 요소로 딱 함정파기 좋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돼 있죠, 지금 여기. 그래서 나는 해석하지 않는다. 참고로 반복되는 게 위 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해서 후렴구가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려요, 만화로. 자, 후렴구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안 하죠. 안 합니다, 해석. 근데 여기서 이제 후렴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본다면, 자, 이 후렴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첨가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고려가요는 이제 민중의 가요인데, 백성들의 가요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배울 수 있느냐? 조선시대에 한글이 정착되면서, 한글이 생기면서, 한글로서 지금 이 고려가요를 갖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시용향악보나 악학계범 이런데. 그래서 이 고려가요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궁중음악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즉, 그럴 때 가시리가 지금 되게 슬픈 노래지만 위, 증절과 대평성대. 너무 좀 후렴구가 경망스럽습니다. 위는 감탄사고, 증절가는 악기 소리고요. 대평성대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 그러니까 갑자기 슬픈 노래 하는데, 이별 노래 하는데 갑자기 후렴구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고려시대의 민중들이 부른 노래를 갖다가 수집해 와가지고 이걸 궁중음악으로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궁중음악에 맞는 리믹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가요는 완전히 고려 민중들이 원래 불렀던 그 원곡이 아닙니다. 궁중음악으로 이게 편입이 되면서, 그죠? 고려의 민중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궁중음악의 입맛에 맞게 개작된, 즉 요즘 말로 하면 편곡, 리믹스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위, 증절과 대평성대랑 이 나난 이런 것들은 다 이 궁중음악 편입 흔적 이렇게 얘기할게요. 궁중음악에 편입된 흔적이라서 원래는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하여튼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해석 없죠. 그죠? 위증률과 태평성대에 대한 해석 없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를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고 나난 가는데, 자, 일단은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약간 좀 원망이죠, 원망.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가시렵니까 해석이 가시리고고, 여기도 가시렵니까인데 여기는 가시리야? 왜냐면 가시리 원래 있고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3, 3, 2조로 맞추려고 3, 3, 2조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죠. 3, 3, 2예요. 여기가 2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3, 3, 2 얘는 해석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수를 좀 맞추려고 it고를 갖다 빼버린 거고요. 원래는 it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랍니까? 원망하는데 자 두 번째 연에서는 이제 이 원망이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날로는 어디 살라고 나는 어찌 살라고 응?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연에 보면은 붙잡아두고 싶지만 나를 떠나는 당신을 붙잡아두고 싶지만 자 그래서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여기서 이제 임께서 서운해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의역을 하면 서운해하시면 임께서 삐치시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너한테 이별을 고한 건데 지금 내가 막 가지마 하면서 이렇게 붙잡아두고 싶지만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다가는 야 지금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지금 나의 뜻을 어기는 거야? 하고서 완전 삐쳐서 나한테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결론이 뭐야? 결론은 안 붙잡겠다. 한마디로 이별을 수용하는 겁니다. 남자가 선포한 그 이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붙잡고 싶어요. 가지마 하고 싶은데 그냥 네 제가 그렇게 붙잡다가는 진짜 삐칠 것 같아서 그죠? 영원히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별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 이런 데서 바로 이제 소극적 자세, 소극적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님 보내노니 나난 자 서로님을 보내옵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곧 돌아오실 거죠? 라면서 이제 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깐 가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죠. 자 서로님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이별을 선고했기 때문에 자 바로 나를 서럽게 하는 힘이 되겠죠. 나를 서럽게 하는 힘이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이제 고려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과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별 상황을 서러워하는 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 안 될 걸 지금 자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해석은 이건데 이별 상황 자체를 서러워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려시대 때 이 고려가요가 등장했을 때는 고려 중기인데 고려 중기는 주로 이제 이 친원파라고 하죠. 친원파 권문세족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땅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뺏어가지고 자기 농장을 확대하던 시기였어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자기 어떤 농토를 잃어버리고 농토를 잃어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유랑민으로 떠돌던 그런 시기들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젊었을 때 20대 때 주로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자리를 좀 이렇게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연애보다는 이제 일에 좀 더 나의 스펙을 쌓는 데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내 상황으로는 너랑 연애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면서 이제 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또 그때는 또 연애 세포가 죽고 그런 식으로 같은 흐름이 있는데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고려의 어떤 권문세족에게 농토를 뺏겨서 이제 유랑민이 돼버렸네. 경제적 기반이 상실됐어. 그래서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선고한 거라면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싫어서 떠났다기보다는 남자가 경제적 기반을 잃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별 상황 자체. 우리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서러워하는 그런 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다. 그래서 서러운 힘을 보내옵나니 가자마자 곧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재회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쭉 한번 이게 훑어드렸는데 이거를 만화로 다시 한번 쫙 정리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겠죠.
그래서 어쨌든 순종적 여인이에요. 3년이 포인트야. 3년. 3년에 아까 전에 붙잡아두고 싶지만은 정말 이렇게 붙잡다가 남자의 의사를 반했다가는 남자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겠다. 그냥 이별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 이게 이제 가시리의 어떤 그런 순종적 여성, 수동적인 어떤 여인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분석을 해보면 자,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 거시리 있고 나난 자, AA, BA 구조로 되어 있는 구절이다. 자,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면 가시리 있고 자, 가시리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AA, BA냐? 납득을 시켜드리면 A, 그 다음에 나라는 해석하지 않는 거니까 빼고 바리고가 B고요. 그 다음에 가시리코가 A야. 그래서 AA, BA가 딱딱 떨어지죠. 하지만 아까 전에 3, 3, 2조 맞추는 것 때문에 가시리 뒤에 있고는 생략이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납득이 됐죠? 그래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이미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원망하고 있다. 여기서 나나는 여음이라서 남는 음이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음이란 남는 소리다. 우리가 잉여라는 말 쓰죠. 잉여. 남는 잉여 생산물 할 때 남는. 그래서 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남는 소리라는 뜻으로 흥을 돋우기 위한 의도로 쓰인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가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의미 없는 그런 여음이 들어가요.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작품에서 여음이 없어도 치상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음은 그냥 무시해라. 무시하면 됩니다. 여음은 해석하지 않는다. 위 증절과 대평성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실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인데 역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실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인데요. 후렴구도 여음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미는 없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위는 감탄사이고 증절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인데 후렴구랑 관련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자, 분명히 자, 가시리 여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매우 슬픈 상황인데 자, 후렴구는 지금 시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뭐 감탄사, 위, 증절가,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가 쓰였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등 매우 흥겨운 느낌을 줘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고려소교는 고려시대에 구전되던 노래인데 현재 우리가 배우는 고려가들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어 전해지다가 자, 한글 창제 이후에 음악서에 실려 정착된 것들이다. 음악서, 시용행악부라든지 그죠? 아카케범 그런 책에 실린 거야. 그래서 가시리가 시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를 갖게 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바리고가 싫고 나는 자, 화자는 이미 자신을 버리면 살 수 없다면서 임에 대해 원망의 감정과 절망감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죠. 원망의 고조. 특히 날로는 어디 살라고에서는 전통적인 여인의 소극적인 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고 앞의 구절에서 확인했던 원망의 감정이 좀 더 고조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년의 원망의 감정이 2년에서 고조됐다. 그래서 이제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면 좋은데 자, 화자는 이미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싶지만 붙잡는 과정에서 이미 화를 내거나 자, 기분이 상해버리면 완벽하게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자는 임을 붙잡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그런 이 절제와 체념적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론은 서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셔론님은 아까 얘기했죠. 서러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셔론의 주체를 화자 자신으로 보면은 이제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 해석이 되고 셔론의 주체를 임으로 보면은 이별을 서러하는 임, 이별 상황 자체를 서러하는 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해석이 널리 인정받는 해석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싫어서 떠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에서는 결국 임을 보내면서 화자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시란다 도시오셔서라는 표현에서는 이미 가자마자 자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경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경별곡, 작자 비상의 서경별곡인데, 자, 서경별곡은 남녀상열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녀상열지사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기쁨을 노래하는 어떤 그런 고려가요다라고 해서 서경별곡에서는 이제 적극적 여인의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서로 대비돼요. 가시리에 나오는 여인은 소극적 여인이지만 지금 서경별곡도 똑같이 이별의 상황인데 이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별을 대하는 여자 화자의 어떤 자세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별을 선고해? 나 그럼 너 따라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려가요라도 가시리는 저한테 이별을 선고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해야죠.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여인이라면 여기서 여인은 이별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저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뭐 직업 다 버려버리고 당신만 쫓아갈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무섭게 이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봅시다. 자, 서경별곡은 서경을 중심으로 서민층에서 널리 불리다가 나중에 조선 한글 창제 이후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고려가요인데, 자, 사랑하는 힘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정환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특히 이별을 거부, 이거 봐. 이별을 거부하는 그런 화자의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문 보시면요. 자, 크게 1년, 2년, 3년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이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한번 반복되고 있고요. 이게 아질가라고 하는 또 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생략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질가 앞에 있는 말, 여기도 봐. 아질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질가, 아질가. 그래서 아질가 앞에 있는 건 빼고 뒤에 거부터 이제 해석을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위 두어렁정 도어렁정 다링들이도 후렴구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려가요의 염과 후렴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이라고 이제 해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지만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수도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서경이 서울이지만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뭐 서경이 서울특별시라고? 물론 서울이 서울특별시라는 뜻을 가진 건 맞아요. 서울을요 사전에 검색하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두 번째는 한 나라의 수도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경이 고려의 수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오해할까봐 저는 수도라는 표현을 살짝 적어놓기를 바라고. 자, 해석 안 하죠. 자, 닭꼰대.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을 사랑합니다만이라고 하는데 소성경이 바로 뭐냐면 서경이에요. 그러면 새로 닦은 곳은 뭐냐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도 균형 발전을 안 했습니다. 다 그냥 왕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수도 중심으로 개발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왕이 없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는 균형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 주변의 수도권 정도가 발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이제 발전이 안 돼 있는, 물론 대도시들은 조금씩 발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들이 점점 지방에는 대도시, 특별시급의 어떤 그런 특별시나 아니면 이제 광역시의 대도시급으로 다 몰리고 있고 지방 군면 단위는 다 소멸되고 있어요. 군면리. 그 다음에 더 큰 스케일로 보면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학들도 보면은 인서울 대학의 가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인서울로 사람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 새로 닦은 곳, 한마디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다. 어디가? 서경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여성화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소성경을 잘 인프라가 설정되어 있는 이 소성경, 서경을 사랑합니다만, 자, 여힘으론 이별하기보다는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별을 선고했는데 내가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쌈배를 버리고라도, 자, 질쌈배. 질쌈배라고 하는 것은 길쌈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생계수단이에요. 여성화자의 생계수단이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성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성화자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있죠. 바로 이 질산배 때문에. 길산배는요, 말 그대로 옷감을 갖다가 짜는, 배틀로 이제 짜는 건데, 이 배 짜는 일은 누구만 한 거냐면 여자만 했어요. 따라서 질산배라는 표현에서 여성화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100%죠. 그래서 차라리 길산배, 내 어떤 그런 직업 생계수단도 버려버리고, 그죠? 사랑만 해주신다면 괴실한데 우러금 존니노이다.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 보이죠. 이런 데서 적극적 여성의 면모가 보여요. 그 다음에 바로 넘겨서 이연을 보면 이연은 갑자기 좀 생뚱맞게 시작이 되는데 이연은 그 당시 이제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어떤 유행가 중에 한 구절을 딱 끼워 놓은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다링들이 부분 해석 안 하고 자 보시면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다 라고 했는데 자 해석 보면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기니딴 그치리까 자 아질과 앞에 있는 거 빼고 뒤에 것만 해석하면 되죠. 겹치니까요. 기니딴 두 번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오해할 수 있어. 구슬과 끈을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바위 위에 그냥 구슬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위 다시 그려보면 바위에 자 구슬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지워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야.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구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슬을 꿰n 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구슬은 깨질 수 있죠. 하지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끈이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그죠?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그죠? 즈문은 천이에요. 즈문해는 천년입니다. 천년을 갖다가 홀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 믿음 또는 사랑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연은 임에 대한 어떤 그런 영원한 사랑과 다짐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년에 보면 자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넓은 줄 몰라서 자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라고 했는데 배 내어 놓았다 사공아. 사공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는 화자의 어떤 그런 분풀이의 대상. 사공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둘 사이에 근데 갑자기 사공을 부르면서 사공에게 화풀이하고 있어. 분풀이하고 있어. 그러면서 모함까지합니다. 네 아내가 리가시 럼난디 몰라서 네 아내가 음란한 줄 몰라서 다니는 배에 실었느냐. 다니는 배에 내 남자를 실었느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가 떠났어요. 결국은 나에게 이별을 선고하던 그 남자가 떠났습니다. 어디서?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떠났나 봐. 그래서 지금 괜히 사공한테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대동강에 배만 안 났어도 내 남자가 이 배를 타고 안 넘어갔을 거란 말이지 하면서 지금 괜히 그냥 야, 사공아, 네 아내가 지금 바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하면서 사공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공은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의미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자 대동강 건너편 꽃이 뭐냐면 이거는 다른 여인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불안해하고 있어. 화자는 왜? 이미 떠났는데 배를 타고 떠났는데 분명히 내 임은 잘생기고 멋져서 대동강 건너편에 건너가는 순간 다른 여인을 분명히 만날 거다.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를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만화컷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자 닭꼰대 아들과 닭꼰대 소생은 고의 마른 자 보시면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에요. 평양은 북한의 수도죠. 고려 때에는 수도가 두 개였는데
자, 바로 개경과 서경입니다. 따라서 서경이 서울이라고 한 것은 서경이 고려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수도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잘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자, 서경을 닦은 곳, 즉 사람들이 살기 좋게 잘 만들어 놓은 곳,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화자는 나름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터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질가는 제가 여음이라고 얘기했죠. 해석하지 않는다. 아질가는 악곡의 흐름을 맞추기 위한 여음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해물은 아질가 여해물은 질산배 발이시고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우로곰 촌리노이다 보시면 화자는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서경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계 수단인 길산배를 언급하면서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즉 생계 수단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쫓아가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별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가시리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리는 이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지금 서경별곡의 화자는 아니야, 안 돼. 나 이별 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적극적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배웠던 가시리에 나타나는 화자가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믿고 따르는 전통적 여인의 성격을 지녔다면 서경별곡의 화자는 적극적이고 활달하며 솔직한 고려의 여인상을 드러낸 것으로 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비교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가시리랑 서경별곡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 어떤 그런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가시리는 순종적 여성, 그 다음에 서경별곡은 적극적 여성 꼭 기억해 두시고, 떠나가는 임을 다시 만나기 바라며 감정을 절제하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시리의 화자와 달리 서경별곡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고 임과 함께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제 길산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경별곡의 화자는 여성 화자임을 알 수가 있고, 자, 후렴구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이것도 연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후렴구가 괴상하게 써 있는 것 같죠?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거는 북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예요. 그래서 후렴구에는 역시 의미 해석 안 합니다. 자, 고려가요는 후렴구에서 의미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의미 없지만 반복해서 사용되어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경쾌한 리듬감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연에 보면 자, 구슬이 아질까 구슬이, 이것도 해석할 때 끈으로 묶어놓은 구슬 이렇게 봐야 되죠. 구슬을 꿰인 끈. 그래서 이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자, 구슬은 뭐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그냥 튀어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슬을 이어놓은 끈은 끊어지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끈의 상징적 의미는 뭘까요? 바로 믿음과 신뢰 또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별의 상황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다. 즉 임과 화자 사이의 믿음과 신뢰는 끊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를 보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답변을 깔고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서리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가시리랑 똑같이 나나는 악곡의 흐름을 맞추기 위한 여음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즈문에르 아질과 즈문에르 외오검여신달 보시면 신이딴 아질과 신이딴 그치를 이까다난, 즉 앞의 구절같이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즈문은 숫자 1000의 옛말인데 즈문에는 그래서 1000년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1000년 동안 따로 이렇게 지내도 믿음은 안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1000년을 따로 지내면 이름도 까먹을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임 없이 외롭게 살아가도 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서경별곡의 이어는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는 구절로 신기하게도 이제 고려가요 정석가의 6년에 나오는 구절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경별곡의 내용 전개상 관계가 없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이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이 이연, 서경별곡의 이연, 그리고 정석가의 6년 같은 그런 구절들이 유행했고 그 유행했던 게 삽입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오랜 구전 과정이나 이 작품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작품 간에 첨삭 중복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 보면 갑자기 대동강이 나왔는데요. 자, 대동강은 서경별곡에서 이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지상의 송인에서도 대동강이 이별의 공간으로 이제 해석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화자를 떠나서 대동강에 정착해 있는 배를 타고 떠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떠나는 힘을 붙들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낀 화자가 괜히 사공을 원망하고 있어. 사공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사공은 그저 손님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배를 대동강에 둔 건데, 나의 어떤 그런 생업을 위해서. 근데 화자는 사공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떠나버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애꿎은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화자는 사공을 원망한 것도 모자라서 사공의 아내를 걸고 넘어가면서 이제 사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가시 럼난디 몰라셔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니각시가 음란한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거고, 또는 네가 시름이 큰 줄 몰라서, 니까지 것이 주제 넘은 줄 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기본 해석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공의 아내가 음란하다고 모함함으로써 사공이 배의 운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자,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화가 난 화자가 사공에게 거침없이 원망을 퍼붓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화자는 되게 적극적이고 솔직한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미 대동강을 건너서 꽃을 꺾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꽃은 다른 여인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이미 대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곧 다른 여인을 사귀지 않을까,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고, 동시에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열에는 떠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불신과 불안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남녀상일지사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학자들이 고려가를 낮추어 가리키던 말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노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은, 즉 조선 전기학자들은 고려가의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고 사실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서경별곡에서도 남녀상일지사로 지적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배 타들만 아질과 배 타들만 겉골이이다. 이 부분이 남녀상일지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꽃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인의 정조를 범한다는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시의 조선의 유교사에서는 이 정도의 표현도 참 남녀 간의 애정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게 보죠. 그래서 이제 남녀상일지사라고 비판한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 청산별곡입니다. 자, 청산별곡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이제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애환을 가진 평민들의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청산별곡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고려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정서가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는 고려 소교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실 도피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는데 자꾸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조미 쑤시고,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잠에 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도피할 때 잠자는 걸로 도피하더라고. 잠자는 거. 차라리 깨어있을 때보다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잠자는 걸로 현실 도피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제 고려시대 민중이, 유랑민이 이제 삶의 도피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를 그리워하는 당시 민중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청산별곡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원문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물 한 잔 먹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원문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원문을 잘 봐야 돼요. 자, 살얼에 갔다 살고 싶구나. 이것도 이제 가시리처럼 it고가 생략된 것처럼 살얼이 랐다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이 바로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속세가 살기 힘드니까 이상향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청산에 살고 싶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시골로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머르랑 다래랑 소박한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 먹고 청산에 그냥 살고 싶다.
청산에서 살게 되면은 뭐 고기 음식 같은 거 못 먹잖아요. 어때 상관없다. 그냥 대충 그냥 산에 있는 머루랑 다리랑 이런 거 뜯어 먹으면서 살겠다. 근데 갑자기 자 우는구나 새여라고 했어요. 새는 지금 화자의 어떤 그런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울고 싶은 심정인데 새가 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의 감정을 넣었죠. 너보다 싫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며 지내노라 라고 해서 지금 새에게 지금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던 새는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가던 새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던 반리랑으로 해석되는데, 가던 새 보았느냐? 물 아래는 속새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산으로 올라가는 중에서도 내가 살았던 속새를 바라보면서 속새에 대한 어떤 미련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끼 묻은 연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끼 묻은 연장 혹은 이끼 묻은 쟁기, 농사를 못 지었어요. 네, 농사를 못 지어서 지금 연장에 지금 녹이 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이제 고려시대 유랑민이다. 이 화자가 고려시대 유랑민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자, 가볍게만 쭉 훑어봅니다. 이럭저럭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그래서 지금 청산에 도착했는데 불만스러운 점이 뭐가 있냐면 밤이에요. 고독. 되게 외롭고 절망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산에 갔어도 결국은 밤에 너무 고독해서 이게 진정한 이상향이 아니라서 아, 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하면서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어떤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그냥 운명으로, 운명적인 어떤 그런 체념,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청산배국에서 유명한 구절이 이거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래서 미리도 괴리도 없이라는 이 표현이 자주 쓰이죠. 일반적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서 청산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돼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고뇌 해소가 안 돼서 자, 바다로 다른 데로 가봅니다. 살고 싶구나. 바다에 살고 싶다. 남은재랑 굴조개 같은 그런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 듣는데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요. 자, 이거는 이상한 얘기인데 뒤에서 확인해보고 자, 결국은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독에 독한 술을 자 이렇게 빚는구나. 독한 술을 빚는데 냄새가 나요. 누룩 냄새가 쭉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겠는가? 즉 술을 안 먹고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속세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청산으로 도피했지만 여의치 않고 바다로 도피했지만 이것도 별로야.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술을 통한 고뇌 해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술을 통해서만 고뇌가 해소되는데 사실 이것도 일시적 해소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고뇌 해결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우리들도 이제 여러분 학생은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거는 상관없지만 이제 여러 어른들을 보시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면은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산이나 어떤 그런 바다 같은 그런 이상향을 찾아가는 것도 안 되고 찾아가봤자 의미가 없고 그죠? 결국은 그냥 술 한 잔으로 그냥 오늘에 있던 시름을 달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거죠.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자 화자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바로 청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청산은 화자의 도피처이자 이상형이면서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랑 다리는 이제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소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청산에 살으리라다는 화자가 청산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화자가 청산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는 청산에 가서 살고 싶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화자가 청산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에 계속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청산이 좋아서 계속 살고 싶다로 해석이 돼요. 또한 그죠? 화자가 청산에 살고 있는 경우 청산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 현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청산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음보, 332조의 율격, 또 AABA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주목하자.
자, 그러면 얄리얄리얄랑성 얄라얄라 청산별곡의 후렴구인데 당연히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정말 유명한 후렴구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고래거의 후렴구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후렴구는 각 연마다 반복돼서 형태상의 안정감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이제 흥을 돋워주는 조음구 역할을 하고요. 운율을 형성하고 각 연을 종결하는 그런 기능을 또 해요. 또한 유민 많이 들어봤죠? 리을 이응을 통해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도 형성합니다. 자, 울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새가 울고 있다는 감탄형으로 해석이 돼요. 우는구나. 자,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울어라, 새에게 울도록 명령하는 구절로도 해석이 되고 울어라, 자,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우는구나예요. 그 다음에 이연에서는 새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감정이입 동병상련 핵심 키워드 얘기했는데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새에 이입해서 새가 운다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고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널라와에서 라와는 비교적 조사로 비교격 조사 보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던 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새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새를 하늘을 나는 새로 보면은 날아가던 새를 본다의 의미가 되고요. 반니랑을 뜻하는 주로 이제 이게 일반적 해석이에요. 반니랑을 뜻하는 사례 축약형으로 보면 갈던 밭을 본다의 의미가 됩니다. 또 물 아래는 무슨 뜻이고 화자는 물 아래 가던 새를 또 왜 보는 걸까? 아까 얘기했지만 물 아래는 강물 아래라는 의미로 자기가 전에 살던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화자는 청산을 향해 가면서도 전에 살던 곳을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서 청산을 지향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이 미련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물 아래는 화자가 떠나온 속세로 봐야 돼. 그래서 화자의 이상형이 청산 바다와는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묻은 장글란도 보면은 화자가 또 이게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화자가 농토를 입고 떠도는 유랑민이라면 가던 새가 갈던 반니랑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고 화자가 실현한 여인이라면 가던 새가 실현한 여인의 은장도로 해석될 수 있고 화자가 좌절한 지식이라면 좌절한 지식인의 병기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인공, 대인공은 이럭저럭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화자는 자신이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청산에서 낮은 그럭저럭 잘 보내지만 산에서의 밤은 정말 어두워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그래서 산속에서의 밤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산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청산이 진정한 이상형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돌이 날아온다는 말에 당황했을 텐데요. 자, 화자는 자신의 이런 힘든 처지가 마치 누군가로부터 돌을 맞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은 화자의 비애를 이야기하는 매개체로 자, 인간의 운명,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는데 현대인들은 운명을 잘 믿지 않죠. 하지만 청산별곡의 화자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운명이 말고 그것을 체념해버려. 운명적 체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화자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의 운명에 의해 그죠? 외부적인 요인인 운명에 의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바다로 넘어가는데 자, 1사연을 갖다가 청산 노래로 5, 6년을 바다 노래로 본다면 5년과 6년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시상 전개가 더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가한테. 그래서 6년은 1년과 구조가 아주 유사한데 바다를 청산 같은 이상형으로 보면 되고요. 나무제랑 굴조개는 똑같이 소박한 음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청산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화자가 이번에는 새로운 이상형인 바다에 왔는데 딱히 바다에서 겪은 얘기가 없어. 그래서 화자는 또 어디론가 발걸음을 향하는데요. 애정지라는 어휘가 눈에 띄네요. 자, 애정지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으로 일단 풀이 되는데 정확한 풀이는 안 됩니다. 근데 화자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근데 말이 안 돼. 사슴이 정말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사슴을 동물로 본다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로 본다면 이때는 삶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화자가 광대들의 해금 연주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음악으로 삶의 괴로움을 갖다가 잊고 싶다. 그런 심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광대들의 산대 노름을 관람하면서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심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우리는 7년에서 화자의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술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술을 먹는다고 해서 자신의 근심이 해소되냐? 술은 현실적인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잠시 동안만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니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죠. 결국 화자는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청산과 바다로 상징되는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결국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하고 술로 현실의 고통을 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즉 술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미봉책에 불과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청산벽까지 했습니다. 자,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고려가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